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선생님이 학습지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학습지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고 교과서도 같이 펴놓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과서도 살펴볼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가 있냐면 학습지 파일을 선생님이 정리된 거를 같이 게시글에 올려주는 이유는 잘 안 보일까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그냥 뽑아가지고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이제 필기를 하는 과정에서 따라올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이 우리가 EBS 강의로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이 끝나고 다음 시간 갑신정변 때부터는 학습지와 교과서를 활용해서만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요새 이제 슬슬 계약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계약이 빨리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요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그냥 현장 강의로 이어지게 되겠죠. 수업 형식이나 방법은 크게 차이가 없을 테니까 적응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제 곧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책상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텐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볼 수 있길 기원을 하면서 오늘 수업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그리고 교과서 다들 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봐요. 오늘 우리가 진행할 수업은 요 세 가지 내용 2-2, 2-3, 2-4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당시 상황의 어떻게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그 국제적인 정세에 영향을 받은 조선의 변화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강화도 조약으로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개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요.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그 시기 즈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뭐냐? 누가 물러난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난다는 거죠. 고종이 22살이 됐어요. 성인이죠. 이미 한참 전에 성인이 됐는데 흥선대원군이 계속해서 권력을 어떻게 보면 장악하고 휘둘렀던 겁니다. 그걸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한 방에 날려버리죠. 자, 그게 언제냐면 1873년입니다. 즉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지 딱 10년 만에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 외교 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한 가지 기억해둬야 될 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누구? 민씨 세력이죠. 이 민씨 세력이 누구냐면 고종의 왕비였던 민비의 처가댁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 처가댁 식구들을 중심으로 자기 사람들을 키워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 그 이전에 흥선대원군 사람들이 전부 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 세력을 심었던 겁니다. 이 민씨 세력이 이제 중심이 돼서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진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민씨 세력들 같은 경우는 변화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주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이 통상계열론에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다음에 볼 요 운요 사건이 터졌을 때 흥선대원군 때 두 차례 양요 때처럼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가 협상에 나서게 됐던 거는 요 위의 변화가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즉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거는 우리가 운요 사건이라는 포함 외교 때문에 억지로 연 것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국내 정세가 이런 식으로 변화한 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이후의 변화가 예전에 흥선대원군 때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운요 사건 그리고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EBS에서 우리 다뤘으니까. 대신 요걸 알아둘게. 뭐의 연장선상이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정한론의 연장선상이었다는 건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죠. 즉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반도를 어떻게 하면 자기들 세력권 안에 그리고 장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컸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그 메이지 유신 직후에 정한론이 등장했을 때 물론 이 정한론을 주장했던 세력들은 결국 정치적으로는 패배를 해요. 정한론이 그러니까 포기가 된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포기라기보다는 잠깐 미뤄뒀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 메이지 유신을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이 어느 정도 정착된 1875년에 운요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개항에 나서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체결하는 게 무슨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이다. 근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런 국내 정치의 변화도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건 있다 정도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크게 보면 내용은 일본의 영사재판권, 해안측량권 인정, 그 다음에 부산, 원산, 인천의 개항이 있습니다. 다 결국에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여기 나오는 불평등 성격을 갖고 있다. 요거 문제가 선생님이 만들 때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라고 고쳐놓는 게 낫습니다.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조금 어색하긴 하죠.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근대적인 조약으로서 최초이자 그 근대적 조약이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불평등한 내용이 많았다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불평등한 걸 구체적인 용어로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일본의 영사재판권이라는 건 우리의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우리가 법적으로 무언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일본의 영사가 대신 대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우리 영토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 영토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어야 하는데, 그 주권의 어떻게 보면 한 형태가 사법권이죠.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니까 우리의 사법권을 침해한 거죠. 자, 그리고 해안을 측량한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토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옆집 사람이 우리 집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집에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안 측량이라는 건 해놓고 나면 나중에 해군을 보낼 때, 군대를 파병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입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불평등합니다. 왜냐? 일방적 개항이었다는 거. 우리는 개항을 얻어내는 게 없잖아요. 물론 그걸 얻어낼 생각도 없기는 했지만. 그리고 부산은 처음에 합의를 했지만 원산, 인천 같은 경우는 일본의 어찌 보면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서 개항을 한 측면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개항이었다는 것도 불평등한 요소가 되겠죠. 자, 그 외에도 통상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따라 붙는 조약을 추가적으로 체결을 하는데요. 거기서 꼭 기억해둬야 될 것 두 개 있습니다. 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양곡은 우리가 먹는 곡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쌀이나 콩 같은 게 있겠죠. 자, 이 무제한 허용이 이루어지면서 이거 기억 반드시 합시다. 쌀값이 급격하게 폭등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으로 많은 쌀이 유출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쌀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뭐는 없었다? 관세는 없었다. 관세는 없었다. 관세라는 건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수출하거나 수입하는데 그 수입했던 물건들에 대해서 또는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거든요. 다른 나라로 가거나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물품에 매기는 세금, 이 세금을 어떻게 매길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즉 관세를 아예 매길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럼으로써 문제가 뭐가 생기냐? 거둘 수 있는 세금이었는데 못 걷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관세의 역할이 뭐가 있냐면 이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물건이 너무 싸서 일본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물건이 너무 싸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경제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흔들리는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 강화도 조약에서는 그리고 그 부속 조약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즉 일본의 경제적인 침략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강화도 조약이 뭐인 이유 꼭 기억해 두실 거 불평등한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6년 후에 여기 나오지만 6년 후에 이 강화도 조약 6년 후에 어디와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6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 6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고1이니까 6년 전이면 초등학생이잖아요. 엄청나게 옛날이죠. 이 6년 동안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조선정부 같은 경우도 많은 변화를 위해서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해요.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그걸 살펴보긴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노력들이 정부 차원에서만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미 보수적인 유생들, 특히 흥선대원군의 입장에 어떻게 보면 동조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강화도 조약 체결에 상당한 큰 불만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6년 뒤에 이제 아예 진짜 서양 세력하고 직접 수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반발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요건 다다음 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즉 무슨 얘기냐? 이 6년의 세월 동안, 이건 그냥 표시만 해놓을게요. 6년의 세월 동안 정부 차원에서는, 정권을 이끌어나간 정부 차원에서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일반 민중, 특히 양반 유생, 보수적인 생각을 하던 양반 유생층들, 대다수의 어떻게 보면 지배층들은 여기에 전혀 어떻게 보면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 갈등의 핵심이 되는 책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조선책략입니다. 이 조선책략은 뭐냐면 수신사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외교사절로 파견됐던 김홍집이 가지고 온 책이에요.
내용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중국, 일본,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건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의 결과, 자, 누구랑 연합하래요, 갑자기? 미국.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책이거든요. 그 결과, 이 조선책략이 들어오면서 미국과 실제로 수교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조선책략의 내용에 대해서 고종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고종 같은 경우는 이 책을 필사를 해가지고 전국에 쫙 뿌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 정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즉, 이 조선책략이 들어온 이후에 본격적인 서구식 개혁, 개화 정책이 실시가 됩니다. 고종도 이걸 마음에 들어 했으니까. 자, 문제는 세 번째로 기억해 둘 건 이거죠. 여기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대대적인 위정척사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실시하고 서구 세력인 미국하고 수교를 하려고 하자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유생들이 중심이 돼서 대대적인 위정척사 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 책의 이름이 뭐다? 조선책략이죠.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881년 즈음에 들어오는 책입니다. 자, 그 결과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누구하고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서 미국과의 이미지가 좋아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는데 이 미국과의 수교도 반드시 기억해 둘 건 이거예요. 사실 불평등했다라는 거. 물론 미국과의 수교가 강화도 조약보다는 좀 좋았던 점도 있어요. 거중조정이라고 해가지고 분쟁이 생기면 서로 중재해주자,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체결될 즈음에 있었던 조약에서는 없었던 뭐도 있다? 관세 부과도 있죠. 이때 미국하고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일본을 또 압박할 수 있는 요소로 쓰이기도 했죠. 하지만 사법권 침해 여전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무슨 대우를 해준다? 최애국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최애국 대우 같은 경우는 EBS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을 거고 교과서에도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나중에 이권 침탈에 상당히 크게 활용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불평등 조약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최애국 대우가 있다는 거. 그리고 훗날 일본도 조약 개정을 통해서 이 최애국 대우를 얻어갑니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얘기입니다. 그건 알아만 두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미국 한번 했으면 다른 나라한테 여는 건 또 어렵진 않잖아요.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도 수교를 하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불평등 조약이었지만 수교를 하면서 조선도 결국 새로운 세계 질서로 편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살펴볼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제의 성립이죠. 이걸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등한 조약을 바탕으로 세계의 문을 열게 된 겁니다. 그걸 불평등 조약 체제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볼 단어를 좀 보시면요. 여기 있죠? 포함 외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운요 사건이죠. 포함 외교는 결국에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약소국을 굴복시킨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체결된 조약은 불평등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페리함대의 포함 외교가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일본이 개항을 했었잖아요. 즉 일본은 자기들이 배운 거 고스란히, 자기들이 당한 걸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조선에 벤치마킹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영사재판권이 사법권을 어떻게 보면 침해한다고 했었죠. 그 영사가 누구냐? 외국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외교관입니다. 이 외교관이 한 나라에서 사법권을 행사한다? 당연히 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한 요소가 되는 거겠죠. 자, 관세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세금이었다라는 거 기억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개항장은 우리가 문을 연 그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항구. 크게 보면 세 군데가 있는데 부산, 원산, 인천이 있죠. 부산은 원래부터 일본하고 그러니까 교류를 하던 창구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의도가 상당히 컸고요. 인천은 서울에 붙어있는 곳이잖아요. 서울 붙어있는 가장 큰 항구.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압박하는, 한양을 압박하는 정치적 의도가 컸고요. 원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북한 지역에 위치한 곳인데요. 여기가 상당히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원산을 요구를 했었던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조선책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조선책략이라는 건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조선으로 가지고 온 책이죠. 자, 근데 이걸 쓴 사람은 황준헌이라는 청나라 외교관이에요. 일본에서 활동하던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헌이 조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조선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거지만 청나라 외교관이니까 청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청나라 외교관은 러시아의 침략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 청나라는 러시아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고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결국에는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한테 뺏겼었던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청나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조선을 자기 쪽에 어떻게 보면 스탠스로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게 이 조선 책략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교과서 88쪽 하단에 제시된 최익형 같은 인물은 이 조선 책략의 내용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대했겠죠. 왜냐? 이 사람 강력한 보수주의자입니다. 위정석사파.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페이지가 좀 길어요. 생각 키우기. 불평등한 조항을 평등한 조항으로 바꿔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들 때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 내용이다 보니까 반영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평등한 조건에서 맺어지지 않은 조약이었기 때문에 그걸 평등한 조약으로 바꾸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생각해보자 라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은 하거든요. 이 학습지를 만들 때는 조금 다른 생각이었는데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이게 결국에는 조선이 어떤 외교에 굴복한 측면이 있다? 포함 외교에 굴복한 측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개항 이후에 불평등 조약 체제가 성립된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몇 번째 프린트? 오늘의 두 번째 프린트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프린트는 크게 개괄적으로만 볼 거예요. 자, 지금 살펴보시면 개화파라는 게 형성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개화파의 개화가 뭘 의미를 하느냐 여기 나와 있죠. 근대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즉 근대적 개혁이라는 건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서구식 개혁을 추진을 어떻게 보면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개화파 최초의 인물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통상개화론자들이 등장을 하죠. 이 통상개화론자들 같은 경우 우리가 아직 개항을 하지 않았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인물이고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다? 박규수가 있습니다. 박규수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박규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젊은 서울의 양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성이 된 게 개화파입니다. 통상개화론자들의 영향을 받은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 같은 인물들이 있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세상이 변해 간다라는 걸 박규수의 어떻게 보면 지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익혔던 거예요. 스스로 목격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탈피하고 우리가 중국이 이미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세계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우리의 자리를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받아들여야 된다? 서양의 제도와 과학기술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 기억해 둘 건 이 사람들 상당히 소수파였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수의 당시 양반 지배층들은 뭐였다? 여기 개화 정책에 반발하는 인물들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개화파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러니까 고위 가문들의 어떻게 보면 자제들이에요. 되게 젊은 양반층들이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세상이 변화가는 흐름들을 목격하고 들은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죠. 자,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개혁이 추진됩니다. 그걸 무슨 정책이라고 한다? 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개화 정책은 강화도 조약 이후의 이야기겠죠. 자, 그 개화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 살펴보면요.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걸 설치해서 개화 정책을 총괄하도록 합니다. 새로운 걸 하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정치 제도로는 이거를 반영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관청을 만든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제일 시급한 거 군사적인 힘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창설한다? 별기군을 창설합니다. 근대식 군대. 자, 하지만 새로운 걸 무언가 추진한다는 건 너무나도 큰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군제를 개편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군대는 축소하죠. 5개의 어떻게 보면 부대가 있었는데 그걸 2개로 축소를 합니다. 그리고 요게 되게 심했어요. 차별 대우가 되게 심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에 비해서? 이 신식 부대인 별기군에 비해서. 그러니까 재정적인 여유가 조선 정부에 별로 없다 보니까 어디에 몰빵이 된 걸까요? 별기군에 몰빵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르는 세상에 뛰어들게 된 거잖아요. 일단 문을 살짝 연 거예요.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문을 활짝 열까 말까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해외 시찰도 떠납니다. 수신사, 아까 조선 책략 가지고 왔던 그 수신사죠. 수신사 조사 시찰단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파견한 해외 시찰단이었고 영선사 같은 경우는 청나라에 파견한 해외 시찰단인데 특히 영선사 같은 경우는 무기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EBS에서 좀 자세히 다뤘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수교를 맺은 이후에 보빙사라는 이름으로 어디도 보낸다? 미국으로도 보내죠. 요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잠깐 보면 어딨나요? 잠시만요. 아까 이 변화하는 6년 동안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노력이 바로 요겁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 문제는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볼 무슨 군란이 터진다? 이모군란이 터집니다. 자, 이모군란이 터진 이후에 이거 조금 이따 볼 텐데 이후에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이 아이고 미안해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이 끝난 이후에 청나라가 본격적으로 조선에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고 나섰던 이 개화파들 중에 이 상황을 두고 입장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입장 차이가 어디에서도 벌어지느냐? 개화의 속도와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파가 이모군란이 터진 1882년 이후에 두 세력으로 분화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급진개화파. 김옥균과 박용호 등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자 어디를 벤치마킹하는 걸까요? 메이지 유신이니까 일본의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사상과 제도까지 수용을 주장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청의 내정 간섭은 우리의 독립을 어떻게 보면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그것과는 다른 일본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청도 몰아내고 우리가 독자적인 어떻게 보면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러고 있는 일본이 모델이 됐던 거고. 자, 이와는 달리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는 김홍집, 김윤식 같은 인물들이 중심이 되는데요. 청의 양무운동처럼 기존 사회제도는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양무운동 같은 경우는 주장했던 원칙이 이거였죠. 중체서용. 중체서용하고 비슷하게 이 온건개화파들은 동도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동쪽의 도, 우리와 사상과 제도는 지키되 서양의 뭘 받아들이자?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서양의 그릇은 쓰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개화파? 온건개화파입니다. 그리고 이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는 청의 간섭, 당연히 불만이 있긴 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어찌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 국제정세에 뛰어든 상황에서 청을 우리의 울타리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 사람들이 당시 권력을 잡았던 어떤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 민씨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종의 외척 세력이었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즉, 이런 상황인 거예요. 문을 열고 우리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점 생각에 어떻게 보면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급진개화파랑 온건개화파가 생기게 되는 건데 입장 차이가 이런 데서 입장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자 그런데 권력에 더욱더 가까웠던 건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온건개화파. 개화파 자체가 소수인데 그 소수 중에서도 급진개화파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더욱더 소수의 어떻게 보면 엘리트층이었던 거죠. 여기 살펴본 다양한 개화 정책을 어떻게 보면 계획하고 준비하고 마련한 건 이 온건개화파 민씨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 다양한 개화 정책을 실제로 추진한 건 또 이 급진개화파일 수 있겠죠.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만은 있다 없다? 있겠죠. 왜냐하면 이 온건개화파의 입장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갑신정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단어를 좀 확인하고 넘어가면요. 통상개화론 같은 경우는 통상과 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상으로 서구 문물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조했던 세력들입니다. 박규수라든지 오경석, 유홍기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통상개화론자의 어떻게 보면 제자급 되는 사람들이 개화파를 형성을 한 거죠. 자, 다음 장에서 알아볼 이모군란 같은 경우는 그냥 풀어서 우리가 설명하면 돼요. 이모년에 군대가 일으킨 난리인데 그 군대가 신식군대가 아니다 누구다? 구식군이다. 차별을 받던 구식군인들이 결국에는 반감이 생겨서 어디에 대한 반감? 별기군과에 대한 반감 생겨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별기군을 어떻게 보면 후원하고 훈련시키고 있던 일본에 대한 반감도 심했겠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일어난 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이모군란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걸음 더 같은 경우는 아까 살펴본 온건개화파의 동도서기론이라든지 용어는 이제 처음 나오지만 급진개화파의 문명개화론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거 두 개는 한번 읽어보면서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이 문명개화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제도, 사상 자체도 완전히 서구식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문명을 개화하자. 문명 전체를 개화하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좀 기억이 쉬울 겁니다. 이 동도서기는 동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가 핵심인 겁니다. 자,
요 마지막에 있는 라 스스로 생각해 보기는 과제로 제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 마지막인 개화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이 되겠습니다. 자, 개화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은 용어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척화주존론이라는 건 서양과의 화친을 반대하고 전쟁이라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당시 권력을 잡은 누구 때의 입장과 일치한다? 흥선대원군의 입장과 일치를 합니다. 즉, 요 척화주존론은 여기 나오듯이 1800 몇 년대? 60년대의 일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그 입장을 뒷받침해줬던 입장이겠죠. 자, 외양일체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오는 누구의 논리냐? 최익현의 논리입니다. 이 최익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활동했던 위정척사파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외는 일본은 낮잡아 부르는 말이죠. 외와 서양 오랑캐, 즉 양인은 하나야. 외는 동양인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서구화된 양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 우리한테 문을 열라는 무슨 조약 체결? 강화도 조약 체결에 뭐한다? 반대하는 논리입니다. 이 최익현의 외양일체론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일단 문제를 보면 외양일체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과 서양 오랑캐들이 한 몸이다라는 부분이죠. 요거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서양 오랑캐와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게 외양일체를 말을 하는 거겠죠. 자, 근데 이 외양일체론,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이 단순히 그냥 강화도 조약의 반대 요소가 있었다 정도로만 알고 있기에는 아쉬움이 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 2번 내용 때문이죠. 두 번째 문제. 밑줄 친 기역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문화는 무엇이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역은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유한한 물화라고 되어 있죠. 이걸 가지고 저들의 사치하고 기이하며 심성을 좀먹고 풍속을 무너뜨리는 문화와 교육을 한다면 그 양은 틀림없이 1년에도 수만에 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저 서양 오랑캐처럼 된 외놈들하고 교역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유지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이 외양일체론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서구 열강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 침략에 대한 의도, 경제적 침략을 통해서 이 식민지화시키려는 의도 같은 것들을 본능적으로 파악한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 외양일체론 같은 경우는 서양 그리고 일본의 경제적 침략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할 건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양고, 쌀과 콩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우린 이건 생산에 한계가 있는데 빠져나가면 물가가 급등할 거고 경제가 되게 혼란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이걸 본능적으로 캐치해냈다는 점에서 이 외양일체론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기억해둘 건 이겁니다. 정리를 하는 게 좋겠네요.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략 의도를 이 외양일체론에서는 파악하고 있다는 거.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략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1860년대, 70년대에는 이제 척화주존론 개항 반대였을 거고요. 1880년대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조선 책략이 유포되죠. 81년에 고종이 대놓고 이걸 전국에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 이걸 뿌려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우리가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실시하자였는데 오히려 반발을 산 거죠. 이만손이라는 유생을 중심으로 영남에서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립니다. 이 만인소, 상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에게 건의라는데 건의 핵심은 이거죠. 절대 뭐 해서는 안 된다? 개화 정책 추진해서는 안 된다. 개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척화주존론, 개항반대, 개화정책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만인소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10,000명의 인원이 참여한 집단상소라는 뜻으로 1881년 이만손이 주도한 만인소는 정부의 개화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조선 책략의 내용을 하나하나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살펴볼 건 93쪽 생각키우기 Q1 첫 번째 문제에 대답을 해보면 기억에는 미국, 니은엔 러시아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선 책략의 핵심은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니 우리랑 전혀 지금까지 관계도 없던 나라들 괜히 끌어들이고 괜히 미화하다가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보면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아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위정척사파가 주장하는 내용들도
서구열강의 침략 그리고 일본의 침략 의도를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 캐치해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요거 보너스 문제인데요. 영남은 현재 행정구역의 어느 지역일까요? 바로 경상남북도입니다. 지금 옆에 우리가 영남, 호남, 호서, 관동 다양한 식으로 우리의 지역을 부르는 명칭들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는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무리 정리를 하면 1890년대에는 항일 의병운동으로 계승이 됩니다. 이 위정척사의 흐름이. 그 대표적인 원인은 1895년에 있었던 일미사변이죠. 누가 시해되는 사건이다? 고종의 왕비인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사건이죠. 요건 나중에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의병을 일으킬 만큼 계속 저항을 한다라는 겁니다. 위정척사 운동이, 반발하는 운동이. 척화주전론, 개항반대, 개화정책 반대, 의병.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이 위정척사 운동이 어떤 흐름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모군란입니다. 자, 이 이모군란 같은 경우도 EBS에서 배경이나 전개나 결과 같은 경우는 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개 과정에서 도대체 왜 도시빈민들이 가세했을까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99인이 봉기를 하자, 차별대우에 반대해서 봉기를 하자 여기에 도시빈민들이 가세를 하는데요. 이건 도시빈민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 사회 불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살펴보시면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있었죠. 언제 있었냐면 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됐고 관세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 이 경제적인 내용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왜냐? 이 양곡의 무제한 유출로 인해서 쌀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잖아요. 곡물 가격이 급상승했죠. 이러면 토지 주인들은 되게 큰 이익을 얻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재배한 곡물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원래는 조선에서 유통되어야 되는 곡물들이 일본으로 막 빠져나가니까 조선에서의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도시 빈민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식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계가 곤란해지겠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큰 겁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 뭐 때문인 것처럼 보일까요? 일본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일본에게 문을 열어준 정부 때문이죠. 이런 인식을 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정부가 추진하는 개화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이 컸어요. 왜냐하면 각종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돈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럼 이 재정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새로운 세금이 매겨지게 되고 그 세금 부담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99인들이 봉기를 막 일으켰을 때 도시빈민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99인들이 불만이 많았던 건 별기군, 개화정책의 일부죠. 그 다음에 그 별기군을 훈련시켰던 것도 일본인 교관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상황 자체가 계속해서 일본이 무언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침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당시 상황이 존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이모군란 같은 경우는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이 이모군란이 진압한 건 청의 개입에 의한 건데요. 청군대가 이걸 진압을 하죠. 이 청의 군대가 도망쳤던 왕비, 민비의 요청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민비가 다시 청의 개입을 통해서 다시 집권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민비 같은 경우는 민씨 세력 같은 경우는 더욱더 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그걸 빌미로 청은 더욱더 뭐 할 수 있게 된다? 내정 간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젠창과 밀렌도르프라는 사람을 조선의 고문관으로 파견을 해서 조선이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이 사람들이 지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말이 좋아 지도지 사실상의 간섭이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경제 관련된 일종의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선과 청의 상민들,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수륙, 물과 육지에서, 즉 바다와 육지에서 어떻게 무역하는지에 대한 규칙이에요. 자, 경제적인 내용들이 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문화해요. 이제 조선은 청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야 라는 거죠. 이걸 명문화합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 조공책봉 관계가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청나라에 어떻게 보면 매여 있는 나라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걸 아예 공식화해버린 거예요. 즉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질적 자주권마저 위협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전에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을 때도 청나라가 조선의 상국, 청나라가 조선보다 높은 나라였던 건 그러니까 높은 나라였던 건 사실이지만 외교적인 형식 차원에서, 죄송해요. 외교적인 형식 차원에서 맞는 얘기지만 실제 내정의 간섭은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내정 간섭도 하겠다라는 걸 확고히 한 거죠. 자, 그리고 일본에게도 조약을 체결을 강요를 다듬어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계속 배상금을 요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배상금을 결국엔 지불을 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군대를 주둔시키게 된다는 거죠. 공사관이 이 이모군란 당시에 공사관이 불에 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관은 우리가 지킬게, 너네가 지킬 만한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성조약에서는 일본군이 한성에 주둔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한양 땅에. 자, 그럼으로써 두 나라 군대가 한성에 주둔을 하죠. 한양에. 어디? 청해 개입을 했다는 건 청이 군대를 끌고 와서 이걸 진압을 했다는 거잖아요. 청해 군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정 간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 군대도 있는 겁니다. 두 나라 간에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가 되겠죠. 그게 무슨 사건 이후의 상황이다? 이모군란 이후의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일 불만이 컸던 건 누구냐? 여기 보시면요. 이 둘 중에 누굴까요? 급진기아파죠. 왜냐? 청의 내정 간섭이 엄청나게 심해지는데 그 내정 간섭이라는 건 조선을 사실상 자신의 식민지처럼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선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인물들이니까 상당히 일본과 가까웠던 인물들인 거잖아요. 여기에 불만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나타나는 사건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울 내용 확인하기 보시면요. 이모군란이 일어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옆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고스란히 적으시면 되는데요. 그 적을 때 요 Y의 내용도 함께 담아서 정리를 해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정확한 서술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잠깐 Q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 92쪽에 상소를 올린 홍제학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상소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띄워놨는데 상소를 보시면 엄청나게 누굴 깔까요? 고종을 까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위정척사파들이 느끼고 있던 위기감이라는 게 엄청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종은 여기에 대응을 해줍니다. 어떻게? 처형하죠. 왕을 능멸한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 처형 방식이 상당히 잔혹하죠. 능지처참 당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당히 잔혹한 형벌이라는 거. 그만큼 고종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개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는 걸 또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하죠. 이런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위정척사 운동과 이모군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해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새롭게 추진되는 개항이나 개화정책에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자체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차이점은 이겁니다. 주도 세력이 다르죠. 위정척사 운동 같은 경우는 양반 유생층이, 이모군란 같은 경우는 민중들이 일으켰죠. 자, 그리고 운동의 성격이 또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죠. 운동의 성격상 위정척사 같은 경우는 이념투쟁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반대로 이모군란 같은 경우는 경제투쟁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 이 앞에 살펴봤던 이 경제적인 문제가 그 당시 일반 민중들에게 상당히 큰 타격을 주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화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정책의 추진, 그리고 개왕과 불평등조약 체제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상황에서 이모군란이 끝난 이후의 상황에서 새로운 사건이 터지는 걸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갑신정변이죠. 자,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요 6쪽의 생각해보기 문제를 반드시 풀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거 우리가 고민해볼 것들이 되게 많고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왜 조선에서는 개혁 그리고 개화 정책이 추진될 때 우여곡절들이 많았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거에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 문제니까 요거 반드시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끝.